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을 보니까 언제라도 다시 비가 내릴 수 있을 만큼 깜깜한 하늘입니다. 날씨도 싸늘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꼭 마치 오늘 국회 상황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법을 오늘 표결시켜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분노를 숨기지 않았던 그 공수처법 오늘 국회에서 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4+1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미래당 파에서 나는 그 법 반대한다. 이른바 소신 발언하는 의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정족수를 확보 못해서 이탈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공수처법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소신 발언을 한 조홍천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수처법안의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꺼내든 일성은 송병기 수첩은 너무나도 악의적이었다. 그 수첩대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임동호 죽이기가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청와대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그 자리는 제안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긴 하지만 뭔가 임동호 전 최고가 비장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귀국한 임동호 전 최고의 발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역대 최대의 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지방 관료들까지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900여 명 되는 대규모 인원이 김정은의 집무실 청사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 최종 결정이라는 얘기도 암시가 됐습니다. 두 가지 표현인데 국방 건설, 전략적 지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전략적 지휘라는 말을 쓸 때면 북한 내부에서는 이건 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전략적 지휘를 지방 관료까지 다 끌어들였다. 북한이 핵 노선을 강경화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 숙도 ICBM을 나란히 발사해서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성탄절 선물의 시한은 지났지만 연초에 북한이 이렇게 국방과 관련된 전략적 지휘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금 더 뒷받침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 가장 뜨거운 거는요, 바로 이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이 든 공수처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이러는 거냐라고 대노했던 그 공수처. 오늘 민주당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소신 있는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 저희 돌직구쇼 멤버죠. 지난주 민주당 의총에 가서 나 홀로 이 독소조항 있는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없나요? 조홍천 의원 혼자 의총에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막상 표결에 가면 조홍천 의원 등등의 의견에 동조하는 소신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정의당도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조홍천 의원이 뉴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모시기 매우 어려웠지만 출연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1020 표심이 어디로 갈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유스 케이크. 그러니까 1020 이 젊은 층들이 지각 불현동을 일으킨다. 유스 플러스 얼스 케이크. 유스 케이크가 온다는 겁니다. 자, 연령대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20대 남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20대, 30대의 대다수는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50대, 60대, 70대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자,
18세 이상부터 유입되는 이번 표가 대통령에게도 여당에게도 결코 현재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20대 남자를 잡아라. 이번 선거 전략의 미션입니다. 이 남자, 20대 남자를 잡을 방법. 과연 양당은 어떤 묘수를 꺼내들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35만 명이 유럽을 왕복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틀어서 1월 1일에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항공사만 4,936억 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자, 이 뉴스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바일로 빨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나에게 남아있는 마일리지 혹시 1월 1일에 소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주도 갔다 올 수 있는 마일리지 있는데 방송 끝나고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공사가 고객들의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빚을 진 건데 이걸 자기들이 슬며시 소멸해버리거나 쓸 수 없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양대 항공사 좀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여야 간의 합의 불발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연 무난하게만 통과될 것인가입니다. 한국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직도 이 총리의 뒷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십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종로 출마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발목 변수는 바로 정세균 신임 총리의 인준입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는 장관과 다르게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달 16일, 1월 16일이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로서 사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6일까지, 1월 16일까지 정세균 총리의 인준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엔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못 받으면 비례대표 1번부터 홀수는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안정 당선권 5번 이내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쉽게 말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달렸다?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 인준에 달렸다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게 어제 전화 취재를 해봤습니다. 1월 16일 안에 정세균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몇 %냐? 모두 다 갸우뚱했습니다. 과연 이낙연 총리가 지역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주당의 의총에서 공수처법 이대로는 안 된다 소신 발언을 날린 돌직구쇼의 돌직구 조홍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전직 앵거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혜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단연 공수처.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에게 한 설명과 다르다. 정말 이럴 거냐.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마지막에 왜 끼어넣느냐.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총장이 경로했던 그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논란이 인 공수처. 오늘 민주당과 4+1은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4+1 안에서 이탈자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석수를 민주당과 4+1이 확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표. 19표가 이탈해버리면 공수처는 부결됩니다. 잠시 후에 이 복잡한 수싸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정조준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조준을 했습니다. 누구를 정조준했을까요? 오늘 동시에 소환된다고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18세.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젊은 표심 누구를 향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회는 오늘 공수처 대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 선거법 국면에서는 한국당이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머릿수도 부족했고 동력도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는 뭔가 지난번과 상황이 다릅니다. 4+1 안에 들어가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조차 독소조항 논란인 이 공수처법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서 반대를 시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늘 출연한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이 공수처법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여당에게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지금부터 이 머릿수 싸움, 의석수 싸움의 셈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복잡합니다. 자, 먼저 이인영, 심재철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합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내년 총선으로 몸을 돌릴 것입니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겁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통합기판, 민평당, 대한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충분하다, 당연히 통과된다라고 자신을 했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양심껏 행동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19표에 달렸습니다. 19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공수처는 부결됩니다. 반면 19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공수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4+1 공조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찰이 되건 검찰이 되건 좀 사건을 이제 입건했을 경우에 바로 어떤 특정 기관에다가 그걸 통보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편법, 탈법, 불법, 위법이 아주 난무를 하는 국회라니까요, 지금. 4+1 협의체 소속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커져 난감하다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 의원 166명 중 19명 이상이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인 148명의 미달에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4+1 협의체 소속 의원 10명은 선거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금태섭, 조홍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과반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면서도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4+1 공조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참모들에게 정말로 화를 냈다는 그 독소조항 논란이 있는 공수처법입니다. 아니 그거 알지도 못하는 게 막판에 왜 추가돼? 절대 반대해라고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반박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던 그 공수처법입니다. 오늘 과연 통과될까? 방금 이민찬 기자의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19표에 지금 달렸다는 건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기류가.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게 지금 관건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4+1 안에 들어가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반대 주장이 지금 주말 사이에 툭툭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바른미래당 호남계 중진 일부 거기에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등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지난 선거법 때 민주당과 같이 연대를 이뤘던 핵심 중의 핵심들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반대를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어요. 나 그 반대한다. 분위기 지금 반전이에요. 공수처 기소권 권한 제외한 권은희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공수처법 말고 권은희 수정안으로 가자. 6명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막판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관건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민주당은요 166명까지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9표가 나올 시 통과가 안 된다. 오늘 민주당에서 19표가 아니라 4+1 전체에서 19표가 나오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떴는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그 4+1 안에서 단 2명만 지금 찬성을 밝혔다는 겁니다. 15명 안에서 2명만 찬성표를 밝혔으니까 오늘 중앙일보 조금 전 뜬 기사대로라면 13명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9명의 이탈표가 변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3명이 만약에 반대표라면 민주당 내부에서 6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공수처법은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단순 산수 계산이 되는 건데 그중에 일단 한 표가 종천 의원님 같은데 지난주 의총에서 이대로 공수처법 안 된다 소신 발언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나오시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총선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돌직구를 의총에서 날렸죠. 지금 조홍천 의원 연설에 감화돼서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나도 반대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 안팎에서 제가 볼 때 문자 폭탄도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뭐 약속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시청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원래 요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앉아야 될 패널들이 이번 주에 다 공석이라고 이번 주 내내 좀 나와달라고 채널A 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탁드렸었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제 사실 뭐 기자들 전화 무척 왔었고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너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건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OX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봐야 제가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여기 오늘 돌직구쇼에 나오게 돼서 아마 많은 기자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오늘 돌직구쇼에 나온 거는 약속 때문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시청자들과의 약속 때문이다. 예. 그 지난주에 의총에서 뭐 비공개 의총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예.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평소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이란 것은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선의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달콤하다는 거는 부패하기 쉽다는 거죠.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의 선의를 믿고 갈 수는 없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04년도에 현직 검사일 때 당시에 그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파견을 나가지고 최초로 공수처 정부법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저는 견제와 균형이 검사 시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이고 그 이후에 그 법안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사에서 좌천이 좀 되고 예. 또 뭐 화면을 느끼고 검사 생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셨던 분인데도 지금 공수처 독소 조항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주말 사이에 얘기가 좀 많았었고 또 거기다 권은희 수정안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도 이제 또 한 번 더 거쳐서 뭐 어떻게든 당의 입장이 정해지겠죠. 예. 그러면 뭐 그 과정이 충실한 토론을 거친 후에 나온 거라면은 뭐 당인으로서는 일단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페이스북에도 과거에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박정하 대변인. 지금 조홍천 의원님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충분하게 토론도 안 거치고 왜 이렇게 그냥 막 달려가느냐. 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그 독소 조항을 뺀 공수처는 하되 독소 조항을 뺀 권은희 수정안도 나왔잖아요.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보자. 이게 지금 조홍천 의원님
같은 소신파 국회의원들의 주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현재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박지원 대변인 아까 얘기해봤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예컨대 6명이 이탈표가 나면 공수처법은 부결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희망적으로 계산을 해서 바른미래당의 그 찬성을 명시한 두 분, 김관영, 최이배 의원 등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이 민주당 안에 공수처법은 반대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 한 6표 이상이 나오면 부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무기력하고 암담한 건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그 민주당 이인영 대표의 말씀 쭉 리포트로 봤는데 공수처법이 마치 검사를 기소하는 것만이 공수처법인 양 계속 여당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는데 공수처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거하고는 전혀는 아니지만 좀 별건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조항 24조 1, 2항. 예. 1항은 사실은 1항은 3급 이상 공직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확인했을 경우,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서 이첩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1에 애초에 있었던 안에서 느닷없이 이 표결안에 올라가는 안에 2항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인지를 하게 되면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통보해라. 그럼 이건 뭐냐면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최근에 있는 사례 보자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건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할 경우 이거 공수처에서 갖고 가서 그냥 말아먹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울산에 지금 문제 있는 무슨 하명 수사니 혹은 선거 개입의 문제 그냥 공수처가 가서 만약의 경우 그냥 거기서 문제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 모르고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법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에요. 김동철 의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친문으로부터 엄청난 문자 폭탄 주말 새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뭐 대기실에서 봤습니다만은 우리 조 의원님도 굉장히 여러 문자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자 폭탄 받았다. 조홍천도. 이게 뭐예요? 이게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 그 점부터 배우기를 국회의원은 그래도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이라면 본회의 내에서 토론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양심에 맞춰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는 아직도 토론이 안 되는 사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국민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법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이라는 걸 가지고 막 억압을 하면서 표계산하면서 의원들 강요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권은희안 토론하고 검토해보고 아니면 이거 얘기한 것처럼 본회의 표결 무기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명으로 해서 다 억압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 못하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현 민주당이 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갖고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칼날을 꺾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조홍천 의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지난번 선거법 때 민주당과 함께 연계를 했었으나 이번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의원들에게 지금 문자폭탄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문자폭탄의 습격. 자, 김동철 의원이에요. 공수처 4+1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일부 친문 지지자에게 받은 전화와 문자폭탄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전화 문자 폭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960년대 사회주의 독재 국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인즉슨 김동철 의원이 김변 박사님 네. 나는 무조건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관건은 과연 이게 그 이탈표 몇 표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조홍천 의원 등등 금태섭 등등의 그냥 돌직구로만 그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겠네요 결국에.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은 있을 거라고 있을 생각합니다. 거다. 동조하는 사람 나올 거다. 게다가 저렇게 친문 지금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건에 대한 본질과는 관계없이 문자 폭탄 등을 보내가면서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목도하게 됐을 경우에
아주 만약 공수처가 처리되고 났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건 총선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론으로 밀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시행사항이라고 쭉 밀고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하는 조홍천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이것의 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는 정말 마지막까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명의식에 따른 거거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갖고 있는 숫자는 129석. 전체 본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제적의원이 과반이 넘는 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48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석이 민주당 외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찬성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동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주순용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와 함께하는 당권파 의원들이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심지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라면 꼭 공수처가 탄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입장이 틀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오늘 본회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조홍천 의원에서 시작된 공수처 브레이크 움직임이 과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내부까지 얼마나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조홍천 의원 따라서 소신 표명을 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정라인 선거 개입을 현재 검찰이 종주수하고 있습니다. 민정라인이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검찰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진두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결과입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다. 이른바 저 사람은 키맨이다. 열쇠쟁이다. 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 돌연 지난주에 오사카까지 울산에서 가깝게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것을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열몇 시간 걸려서 왜 갔느냐 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임동호 전 최고가 귀국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귀국한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송병기 수첩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송병기 수첩대로라면 진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신청서를 냈는데 뭐 보류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중앙당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는 귀국하자마자 본인의 의문스러운 출국과 관련해서 예정된 일이다. 한마디 딱 하고 송병기 수첩에 대해서 작심 발언했습니다.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다. 현재까지도 송병기 수첩의 전략이 진행 중인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의 주장대로라면 송병기 수첩에 적혀있던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송철호 시장 측이 함께 현재도 임동호를 죽이기 위해서 전략이 가동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작심 발언한 이유. 임동호 전 최고가 어찌됐든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검찰이 불렀어요. 오늘 검찰이 불렀기 때문에 귀국을 한 겁니다. 임동호 전 최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지난 10일, 19일이어서 오늘 3차 소환됩니다. 검찰의 송병기 수첩 내용 확인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임동호가 송병기 수첩 때리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귀국하자마자 송병기 비판했어요. 수첩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다.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임동호 전 최고 측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병기 수첩에 임동호 이름이 40여 차례 등장한다. VIP에게 임동호는 가시 같은 존재라는 문구도 등장한다. 라고 임동호 전 최고가 송병기 수첩 내용을 기자들에게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장기영 교수님.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어요. 그 오사카까지 울산에서 김해 가서 비행기 타면 뿅 떨어지거든요. 몇십 분 만에. 뿅 떨어지는데 편하게 자택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가시지 왜 그날 밤에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까고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가느냐 궁금했는데 어찌됐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가는가 그 과정에 대한 해석은 제가 불가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자마자 내뱉은 말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악의적이다. 그냥 악의적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임동호 전 최고도 지금 현재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선처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관련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떤 영사직이니 뭐니 이런 자리가 어떤 딜의 조건으로 오갔다라는 이 자체로 지금 한쪽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조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다 보니 일단 본인의 주장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병기 수첩에 있는 내용이 악의적이라는 내용을 어쩌면 지금은 자신을 비호하는 어떤 이 전략으로 함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만 해도 임동호 전 최고의 발언 하나하나가 당시의 상황을 어떤 진술해주는 진술 증거 같은 느낌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본인도 그 비리 안에 연루되어 있었던 어쨌거나 한 사람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당시 자신이 경선에 나갔다라는 것을 근거로 나는 그런 자리 제안에 한 번도 마음이 혹한 적이 없고 사석에서 그냥 오간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그 얘기 자체가 송병기 수첩의 내용에 송병기 부시장도 전 부시장도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막 쓴 것이다와 또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뱉은 것에는 아마도 예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는 개인의 어떤 입장도 함께 고려한 센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임동호 전 최고가 밝히는 내용은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예요. 자, 예컨대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그거 내가 일기다. 일기처럼 쓴 거다. 라고 주장했잖아요. 그게 검찰 내부에서 아니 어떤 일기에 BH와 VIP가 등장하느냐. 청와대와 대통령 누구 일기에 등장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검찰에서 일축하기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는 그건 일기 아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임동호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자신의 또 자리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신의 지위를. 만약에 수첩 그대로 이게 청와대에서 어떤 개입한 선거 전략에 따라서 임동호가 낙마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 어떤 자리를 제공을 하는 대가로 가게 된다면 본인까지도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어떤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청와대에서 개입한 물론 이게 추측이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만들어낸 선거 개입 전략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나도 화가 난다. 나는 그 당시에 청와대 나에게 자리를 제안했던 것은 내가 능력 있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자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 내가 낙마를 하거나 경선 포기 대가가 전혀 아니었다.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어떤 선거 개입의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난다. 라는 식으로 포식을 취하게 된다면 나는 전혀 대가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무사할 수가 있고 청와대에 철저히 청와대와 송 부시장 과면 몰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임동호 전 최고는 그 자리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희생양이었다. 절대 청와대와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워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이제 개인의 추측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임동호 전 최고로서는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해야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철저히 나는 모르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는지 그거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런 선거 전략의 희생양이었구나. 나는 오히려 불쌍하다.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참고인으로서 이런 희생양이 있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선거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 그거는 청와대와 송 부시장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는 송병기 그 업무 수첩이 단순 일기는 아니다라는 쪽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게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김기현 시장과 전 시장과 임동호 전 최고를 같은 날에 부릅니다. 같은 날에 불러서 이 선거 전략 가로 열고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가로 닫고로 의심하고 있는 이 실체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물어본다는 건데 자, 검찰의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검찰에 계셨던 조홍천 의원님 이게 그 검찰의 수사를 좀 아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묘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피해자로 현재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르죠. 김기현 시장은 어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휘둘려갔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임동호 전 최고는 당내에서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띄우기 위한 빅피처의 희생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송병기 전 부시장은 그거는 뭐 스님을 만나서 뭐 들은 얘기, 자기의 생각들 그때그때 단상을 적은 것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이나 혹은 당시에 울산 그 시장 경선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사적으로 적은 것이다라고 저번에 기자회견을 했었지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메모된 각 이슈들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을 해서 실제 이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만의 그냥 끄적거린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것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다 모을 겁니다. 예. 그러면 메모와 객관적인 사실 사이에 갭을 메울 수 있는 거는 김기현 관련된 거는 김기현 시장이 예. 또 임동호 전 최고 관련된 것은 임동호 전 최고가 가장 그 갭을 메우기가 쉽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김기현은 자기 자신의 김기현과 임동호는 각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 밖에는 안 되는 건데 네. 울산시장 선거판을 둘러싸고 현직 시장과 민주당의 유력한 출마 예상자는 당시 그 상황을 거의 다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시차가 1, 2일은 있었을지 몰라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뭐 시차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을 다 공유했을 거다라고 했을 때 김기현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또 임동호 최고에게 이거는 어떤 거냐라고 해서 보강을 하고 또 임동호 최고의 주장에 대해서 김기현으로부터 보강을 하고 또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서로 당신 말하고 달리 이렇다는데 이게 뭐냐 해서 또 바로잡고 해서 아주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사실 인정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정교하게 검찰이 뭔가 증거를 만드는 거다라는 과정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 선거 개입 의혹의 판이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원우가 오늘 또 나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판엔 왜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이 선거 개입 의혹에 또 백원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묘하게 유재수 무마건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인물만 바뀌었어요. 인물만 송병기 조국만 바뀐 거지. 중간에 백원우가 또 꼈다는 겁니다. 백원우의 개입이 있었느냐.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의혹을 문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문모 행정관이 거기에 살보태고 편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죠. 그 사이에 백원우의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박형철 데스크가 백원우로부터 첩보를 받아 경찰에 전했다라고 이미 진술했어요. 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있고 송병기 구속영장 이미 제출했잖아요. 내일 영장 심사예요. 송병기 부시장 구속될지 말지 결정됩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검찰은 적시해놨다는 겁니다. 뭔가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비슷해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 애초에 제보받은 문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로 넘겼을 뿐 다른 비위 의혹은 추가 안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그 두 가지 문서를 다 확보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자, 백원우를 통해서 검찰은 청와대의 민정 라인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갖게 되는 송병기 부시장. 자, 검찰은 송병기 영장에 청와대 민정 라인의 선거 개입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이광철, 첩보 생산, 이첩 관여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요, 송병기 구속되는 청와대 윗선을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검토 수정을 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이 이첩을 요청해서 이거를 박형철 부서관이 황운하에게 전달을 한 거고 결국에는 조국 수석도 이걸 다 보고받았다. 민정라인 전체가 선거판에 개입한 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 중간 책임자 백원우가 단독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묘하게 지금 박정아 대변인께서 박 선생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 감찰무마권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합니까?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 사실은 우리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도대체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서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 그 감찰무마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결국에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까지도 있었어요. 거기서 영장재판부는 범죄가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건은 또 다른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권은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진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잘못한 사람들 혼나야죠. 그러나 이 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이 뭐예요? 선거하는 거고 투표하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에 따라서 정책도 글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공직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민주주의 아주 근간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무언가 누군가가 주물떡거렸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갖고 있는 이 죄질의 무게감이 너무나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백원우 비서관 조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임동호 씨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조사를 하고 내일 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텐데 그걸 보면 그동안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은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다음에 이거를 혼자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위에 윗선은 또 누가 있는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수초에만 보면 송병기 부시장이란 분이 지역 내에선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와서 청와대 실장도 보고 비서관도 보고 무슨 행정관들도 보고 정책도 뭘 어떻게 하고 뭐 했다는 게 이 수첩에 있는 도대체 이 마법의 수첩이라는 이 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과연 혼자 할 수 있었나 그다음에 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혼자 저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었느냐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으리라 저는 추측을 하는데 내일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송병기 부시장이 적었던 그 업무 수첩이 그냥 단순 일기인지 아니면 그 업무 수첩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졌던 이른바 선거판의 마법의 수첩이었던 것인지 관건 판단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기를 마법의 수첩으로 가능하게 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검찰은 이 부분을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씩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형을 지켜줬는데 섭섭하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조국 교수는 다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석열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수사의 칼날은 수사의 칼집과 같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우리가 지켜줬는데 왜 조국을 치느냐 섭섭하다. 윤석열 형이라고까지 했는데 왜 조국을 치느냐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니 무슨 악에 뭐라고 한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형이라고 하느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귀한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하냐. 진중권 교수가 위트 있게 비판했어요. 예정을 봐서 수사를 적당히 하라라는 것 아니냐.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이렇게 비판했어요. 진중권 교수도 굉장히 돌직구네요. 박범계 의원의 저 정서적 호소는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시키려고 압력 넣은 그 사람들 친문 실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박범계 의원과
이른바 조국을 수호하는 민주당 현역들에게 아주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좀 냅둬라.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은 정권의 암세포를 제거한 중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와, 암세포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조국 수사하고 있고 백원을 수사하고 있고 그게 다 암세포라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암세포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검찰총장을 적폐로 프레임했으면 계속 적폐라고 얘기할 것이지 이제 와서 성렬형이 뭐냐 우습다.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거의 뭐 정면 돌직구를 현재 날린 겁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진중권 교수가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적폐 중에 적폐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왜 성렬형 서운하다가 왜 나온 거예요?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다로 검찰총장을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편을 공격하게 되면 적폐고 나와 다른 편을 향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런 방식의 이중적 모습은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중권 말이 맞다. 진중권 교수와 윤석열 총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지금 현재 앞서 이제 뭐 조홍천 의원님 같은 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흔히 대깨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열혈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은 좀 방송에서 하긴 부적절한 발언일 것 같아서 약간의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예, 방식의 은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진중권 교수나 그리고 윤석열 총장 모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정권 곁에서 대통령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수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박범계 의원은 과거 이제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뭐 사적 관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이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국회 회의장에서 울산시에 대한 문건을 가지고 막 흔든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건 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니 울산시 함영수사 논란으로 또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진중권 교수가 왜 이토록 날카롭게 현 정권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진짜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날카롭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내 살아있는 권력과 치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덜어낼 수 있을 때만이 촛불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들을 분명히 채울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만 김병인 박사의 발언 중에 나왔던 이 특정 지지층을 일컫는 은어는 방송으로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바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병인 박사도 지금 그 발언을 정정했고 앵커도 그건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바로 잡고 가겠는데요. 자, 종천 의원님, 예. 박범계 의원이 국회 필리버스터 도중에 윤석열 형 서운하다, 섭섭하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금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요. 서운하다고 그만두고 예정 봐서 무마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종천이 형. 네. 왜 그러신 겁니까? 범계 형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박범계는 저 연수원 23기 동기죠. 동기죠. 예,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평소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일단 타겟이 정해지면은 저돌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올해 7월 초에 총장 후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가 되면 좋겠냐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오르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했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문자폭탄 받았죠? 엄청나게 받았고 그게 또 뭐 보도까지 되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애초에 수사 기소권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맞고 다 이게 합쳐지면 항상 이게 괴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국적으로는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약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추세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이 총장으로 가는 것은 왜? 수사 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더욱더 세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경수사권 조정을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가냐.
이건 방향이 안 맞다. 라는 이유로. 그리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피살 공표라든가 좀 그런 편법도 좀 쓰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반대하셨군요. 예. 그거 반대했다가 또 엄청 당했습니다. 폭탄도 많이 받고.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는 지금 나중에 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욱더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윤석열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하고 비난을 윤석열 해요. 찬성하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섰다. 예.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근데 제가 이게 뭐 여권을 공격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종국적으로는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더 센 쪽으로 가냐는 쪽으로 저는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딱 그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쫓다가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 있어요.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봐라. 가끔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좀 귀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얼마 전부터 아니 검찰 개혁을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왜 서초동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지 이제 알 것 같다는 선문답 같은 맞아요. 내용을 막 썼어요. 예. 그게 바로 오늘 그 얘기했던 이게 뭐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친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다 이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지적이 일맥상통하다. 네네네. 그렇군요. 진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심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친문을 향해서 연일 작심 발언을 진중권 교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가 진보에게죠. 진보가 진보에게. 자,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진짜 진보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문 정권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 제가 보기엔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 친문 측근들 물 만난 고기처럼 해드신 것이다. 청와대도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댄다는 것, 문 정권의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자기들끼리 너저분하게 사는 건 좋은데 제발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일 좀 하게 내버려 두자. 장혜영 교수 지금 윤석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건든 사람은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아까 여기 있죠.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시는 간신들이다. 예. 윤석열 건든 사람은 다 간신이다. 자, 지금 진중권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진중권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인사 중에 한 사람이고 진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이상한 현실이거든요.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우리 편이 내는 목소리와 다른 결을 내면 무조건 비판을 하고 문자폭탄을 보내고 좀 이런 이상한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는 앞서서 진중권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전 교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진중권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예정 생각해서 수사 봐주라는 것 아니냐. 이건 전 돌직구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죠. 어떻게 한 당의 의원이 대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런 발언에서 그런 식의 상식적인 해석이었어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그런 거 없애라고 공수처 만들자고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네 권력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입맛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거. 예정 생각해서 수사 접고 말고 하는 그런 거 거 하는 막으라고 거 공수처 제대로 하자는 거 하라고 아니냐. 공수처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은천 의원님 말씀하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잡으려면 한쪽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또 저는 앞서 박부경 의원 이야기한 것 중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거 하라고 임명한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그 많은 하라고. 사람 중에 윤석열을 하라고 한 이유는 윤석열 표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되기 이전에 공수처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꼈지만 고위 공직자들 제대로 좀 어떻게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거대 권력을
굳이 또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고 할 만한 일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으니 사실은 공수처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밀어붙이려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나쁜 사람, 무슨 뭐 갑자기 배신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저는 진중권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상식선인 것 같아요. 암덩어리 제거까지는 진중권 교수표 해석이고요.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상식선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서초동으로 불렀다라는 것도 저희도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국민들 안타깝게 그렇게 찬 바닥에 나가게 해서 이렇게 말해야 될 정치인들이 거기서 같이 발언하고 있어요. 잘한다 하면서 정경심 사랑해요. 정경심 사랑해요의 말로 완전히 다른 프레임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중간중간 아마 이런 돌직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혹은 큰 뜻에서 한번 잘못 말했다가 본인도 이제 문자 폭탄이나 여러 비난을 받다 보니 참다가 최근에 모든 자기의 직위를 다 버려가면서 이제는 해야겠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저기서 지금 진주준 교수의 아까 예정사항에 덮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돌직구라기보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공수처의 견제 기능이 없으면 공수처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더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조응천 의원님의 얘기도 지금은 되게 독특한 사람, 튀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너무나 지극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다. 그게 견제가 없으면 무슨 공수처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예, 장현 교수님의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저는 이제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마도 제가 정치부 출입을 오래 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선거를 앞두고 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작은 변수 중에 하나가 야당에서 이른바 야합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략설을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심상정 등등의 지역구를 민주당으로부터 보장받은 것 아니냐.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 이런 미력이 오고 간 것 아니냐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추종 세력, 즉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평당, 대한신당 추진파는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 심손 정박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어떤 해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야당의 일방적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이 석패율 포기를 요구했는데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이 네 분의 출마 지역에 민주당 현역을 공천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에요. 한국당이. 맞바꿨다는 거죠. 석패율을 포기한 대신 민주당은 심손정박의 지역구를 보존해 주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력 후보를 내지 않기로 야합 거래를 했다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법력 균열을 내려는 가짜 뉴스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호 대변인,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메이커인데, 정통 메이커 민주당 내에서 군소정당과 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미략했냐, 전혀 근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런 미략설까지 정치판에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서글프네요. 일단은 하나 민주당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작 당사자 네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마라고 지금 앵커 말씀 주셨지만 이 선거법, 공수처법 설마 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4+1 협의체에서 이상한 두더기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막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석패율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석패율 우리가 포기하겠다라고 마치 무슨 구국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저는 설마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네 분이 이런 일 없었다라고 단언코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거가 진행되고 쭉 4월 15일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거법 통과되고 이상해진 법안 올려놓고 그 안에 이상한 꼼수 문구 들어가고 이러는 것 보면 설마가 저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비례한국당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례민주당도 설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국회 스스로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거법이 통과가 됐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느 정도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난무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요. 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정당 2개가 지금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색 정당인데 하나는 결혼미래당이 지금 나왔어요. 전 국민 결혼정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3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겠다. 시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건설하겠다. 정말요? 혹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장해서 1000곳을 만들겠다. 혹하는데요. 결혼미래당이 지금 나왔어요. 결혼정보 업체를 하는 한 대표가 우리 이번에 비례정당 만들겠다라고 결혼미래정당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또 하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씨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20세 이상 국민에게 150만 원 국민 배당금 지급하겠다. 대통령이 5천만 국민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이색신당도 나왔어요. 핵나라당도 나왔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서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 우리 찍어달라. 핵나라당도 나왔어요. 지금 결혼미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리고 핵나라당까지 현재 3개가 출몰했습니다. 이거 황교안 대표 그때 선거 투표용지 꺼내 들었는데 이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김弁박사님. 네. 결혼미래당 같은 경우는 좀 공약이 혹하지 않습니까? 좋은 공약이 있으면 이런 공약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조금 내용들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야, 이거 좋은 공약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현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정치권이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과거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만약 3% 정도의 비례대표 정당 대표를 얻게 되면 로또 정당처럼 나름대로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기로 거의 확정을 한 상태고 민주당도 만약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난립한다 하더라도 3% 정도의 득표를 가져갔을 때 가져가는 의석이 거의 없을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애당초에 생각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당들이 난무하는 일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양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 20대 젊은 층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것이 이번 선거의 변수입니다. 이미 20대 남자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 30대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20대 남자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당은 과연 20대 남성들, 20대 여성들, 젊은 층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을까요? 한국당도 비상입니다. 이거를 한국당이 지켜야 돼요. 2030 한국당 지지율 7%예요. 7.3. 정의당 8.7%보다 낮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2030 합쳐서 34.3%. 20대 여성, 30대 남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이렇게 높습니다. 자, 변한봉 변호사님. 한국당이 2030에서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을 못 받는다는 건 이번 총선에서 더군다나 18세 이상까지 있잖아요. 한국당으로서는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뼈 아픈 대목이에요.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2030이라든가 청년들을 말로는 여성, 청년, 소수자, 장애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약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을 전혀 영입도 못하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1호 영입해서 사실 2030들에게 우리의 강구상에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한국당은 영입이사에 있어서도 2030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고 좀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너무 이제 틀에 박힌 보수하면 안보 얘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얘기만 하고 있지 2030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실생활에 맞는 공약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국당이 두고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전문층들이 많이 분노했잖아요.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하더니 조국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의당 지지율도 수없이 빠졌는데 젊은층들에게 그 정의당보다 한국당이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건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정의당보다 한국당이 더 별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사 효과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에서 2030들에게 그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지점을 했었다면 반사 효과라도 얻어야 되는데 반사 효과조차 얻지 못고 나달 주워 먹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진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죠. 예. 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종합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앞을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 보기 싫어요. 미사일, ICBM, 북한 거. 두 번째는 조원태 회장. 뭐 이른바 난동을 부렸다는데. 세 번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희대 의대생의 단톡 성희롱.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정해 지상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니들 쏘면 우리도 ICBM으로 요격한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계십니다. 지난 26일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에 올라온 1분가량의 영상 속에는 발사와 대응 상황, 그리고 파괴된 활주로를 복귀하고 부상자를 구송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연말 시한, 성탄 선물 등등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이 자체 영상까지 만들며 이딴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한편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급 규모로 김정은이 회의에서 역사적 보고를 했으며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은요, 핵과 관련된 표현을 했을 때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북한이 핵실험 내지는 핵과 관련된 ICBM 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도 이걸 캐치했어요. 폭풍에 대비하라.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이나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뭔가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10년사에서 어떤 내용의 길을 강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은가. 전직 국방부 기자 출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박정환 대변인. 네. 북한이 지금 공공연하게 핵과 관련돼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인질 삼아서 계속 무력 장난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종이장이 된 김정은과의 약속만 붙잡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별로 걱정하실 건 뭐 있어요. 남북 경제 협력만 잘 되면은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질 텐데. 여전히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통일부 장관도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얘기만 금강산 하겠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보다라는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말만 오고 가고 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그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연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ICBM을 요격하는 화면이 나오질 않나. 그다음에 참수작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미군이 하고 이건 영상을 공개하지 않나. 그리고 북한 내에서는 지금 그 최고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하여튼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새로운 길 외에 다른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오로지 한 길밖에 안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질로 잡아놓고 미국하고 대등하게 협상해서 핵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쭉쭉쭉 해서 인민들하고 같이 살아볼 그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긴장을 정말로 체감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진짜 운전자는 김정은이 새로운 길,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길로 나올 수 있게끔 운전하는 게 진짜 운전자입니다. 자, 두 번째 하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집안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을 향해서 유훈과 다르게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조원태 회장을 비판, 입장문을 낸 지 이틀 만인 지난 25일.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크게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명희 측이 공개한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산조각난 화병,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 이명희 고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팔에 난 상처,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진그룹의 경영 방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명희 고문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편을 들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
재계에서 떠돌던 이명희 고문의 큰딸 지지 입장이 사실로 입증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저 난동을 누가 부렸냐는 겁니다. 조원태 회장이 부렸냐는 거죠. 이에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은 공동 사과문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에게 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명희 고문 역시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서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지켜가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이 집안 싸움, 언제까지 한진그룹의 집안 싸움을 국민들이 봐야 할지 대한민국 국적기를 갖고 있는 한진그룹의 내용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국민들은 좀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하죠. 우리가 이미 그 물컵 사태도 받고 또 그 이명희 고문의 그 고성, 괴성이란 표현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그런 녹취록도 들었고 이 과중에 성탄절 가족 모임에서 저렇게 혈흔이 낭자하고 유리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정도의 싸움이 있었다. 물론 보도된 내용을 대충 보면은 뭐 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대로 현재 그 조원태 씨가 제대로 경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이명희 고문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런 과정에 조현태 회장이 자리를 뜨면서 화병이 깨졌다고 하는데 여러 상상이 오갑니다. 저 잔해를 보니까 그냥 쳐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물컵처럼 집어 던진 건지 그리고 이 가족의 도대체 싸움은 왜 이렇게 피가 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큰 그룹을 경영하고 있고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한 것인데 현재는 어차피 지분 구조로 기업들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답할 뿐 딱히 해결책은 없어요. 이렇다고 대기업 고위공직자 수사처럼 대기업들을 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안타깝다. 다만 기업 구조에 대해서도 좀 재편이나 개편이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은 우리나라에도 시급하다. 이런 생각은 절실하게 듭니다. 세 번째 아플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돌직구 만나보러 가시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20대 같은 국회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를 쏟아냈습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16번 국회를 찾아서 젊은 기억인을 옥죄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중 국회를 설득하는 험난한 과정을 떠올리며 결국 박용만 회장이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박 회장은 올해 규제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모든 경제 현안을 정치 논리로 푸는 국회였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경제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을 보면 울분으로 벽에 머리를 박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경쟁국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벽에 가로막힌 상황에 대한 더는 시간이 없다는 탄식이기도 했는데 앞서가는 세계의 기업들을 손 놓고 속절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기업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한 박용만 회장의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20대 국회에 계신 조응천 의원님, 박용만 회장이 오죽하면 벽에다가 내 머리를 박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타다 관련된 것도 최근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있고 신산업과 관련돼서 규제 좀 풀어달라고 국회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국회 20대 국회 올해 1년 내내 한 거는 선거법, 조국, 공수처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우선 바로 앞에 대한항공 일가도 기업의 총수고 우리 박용만 상임 회장도 기업의 오너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 느낌이 확 다르다. 총수라고 오너라고 같은 오너가 아니고 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그전부터 대한상임 회장직을 맡기 전서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프로보노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더 이상 이런 거 없어야 되겠다 공감하고요. 아마 헌정사상 제일 극심한 대립으로 점철됐던 국회 아닌가. 그리고 가장 많은 보이콧으로 정말 지새웠던 그런 국회 아닌가. 그렇게 비난을 해도 딱히 드릴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데이터 3법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예요. 솔직히 저 휴대폰에는 지금 전화나 혹은 문자가 수도 없이 지금 와 있고 휴대폰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다 유출됐죠. 왜? 공유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참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반대로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될 위험도 그렇게까지는 없을 겁니다. 100% 옳고 100% 틀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옳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세계 각국의 트렌드를 보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신수종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까지 쭉 내다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더 기술적으로 보호를 하는 쪽으로 굉장히 집약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수종 사업은 정말 그런 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예. 전 개인적으로 그거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빨리 풀어서 우리가 이 족쇄를 풀고 세계 시장으로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타다 같은 거는 사실 목소리 큰 쪽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라고 제가 고백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반성을 하고 또 그런 반성의 자세가 좀 더 20대에는 좀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세계적인 경쟁력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원 정부가 안 해도 그냥 놔두기만 해도 허를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놔두기만 해도? 그냥 놔두기만 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갖추면서 국민들한테 부가가치 높이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너무 정치권에서 행정부에서 너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용만 회장 말씀 중에 보면은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여도가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나 세계적인 경쟁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게 뛰어다닐 수 있게 좀 놔두면 이거 50% 이상 70% 이상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되는데 너무 붙들고 있어요. 차라리 뒤에서 문제되는 부분들, 노동계 문제, 이런 문제들 차라리 정리해주고 기업들 그냥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모든 문제 다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대 국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시간상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1대 새로 꾸려지는 국회에 조금은 좀 희망을 그래도 걸어봐야 하는데 이게 참 네 번째 분 만나보시죠. 경희대 의대 1학년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나 선후배 여학생들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명이 주도한 이 같은 대화는 7개월 가까이 계속되다가 지난 9월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던 D씨의 양심 신고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대화방 내에서 여학생들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모욕적 발언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허락 없이 캡처해 이모티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다 같이 삭제하자고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도교수를 언급하며 신고자 D씨를 가해 학생들은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언행을 사죄한다는 공개 사과문을 냈지만 일부 학생들은 경미한 학내 처벌로는 징계가 부족하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